잘 지셨어요? 자, 이제, 아이쿠. 우리 이제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보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소득세 25번 문제인데, 얘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서 어려울 게 없으셨을 것 같은데, 소득세는 개인 단위과세다. 우리 많이 봤었고, 퇴직하고 양도 우리 뭐라 그랬죠? 자,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크게 세 개죠. 그래서 퇴직하고 용도는 종합이랑 합산하지 않고 퇴직은 퇴직대로, 양도는 양도대로. 그걸 뭐라 그랬어요? 분류과세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납세 의무를 추후에 확정할 때 다시 정한다? 아니죠.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 소득세법은 열고주의지만 이자하고 배당은 뭐였어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상당히 좀 평이한 문제였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거 금융소득. 자, 22년도에 우리 기출문제 나온 거에 보면 이제 금융소득이 자주 나와요. 금융소득 금액 계산하라. 그래서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이런 기출문제들에 대응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자하고 배당을 합한 걸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자, 큰 틀에서는 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가 뭐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잠깐 나와서. 분리과세가 뭐였어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하는 거니까 내가 이자나 배당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죠. 그러면 그 세금으로 납세 의무를 끝내는 거지, 얘네를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한번 너 전체 소득 구하고 그 전체 소득 가지고 소득세율에 넣어가지고 세금 좀 한번 왕창 내볼래? 라는 걸 안 하겠다. 얼마가요? 2천만 원 기준으로. 2천만 원 기준으로. 그래서 2천만 원이 이하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모든 금융소득이 다 저 규정을 적용하느냐? 그렇진 않다 그랬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라는 독특한 아이가 있는데, 첫 번째 무조건 종합과세라는 아이가 있어요. 뭐냐면 얘네는 무조건 종합소득의 합산이라, 즉 2천만 원 따지지 말고 무조건 종합소득의 합산해라. 왜요? 아직 원천징수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얘네가 원천징수를 했으니까 그것만 떼고 끝낼 게지만, 원천징수가 안 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아직까지 안 냈으니까 무조건 종소에 합산돼서 세금을 한 번은 내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외에서 지급받았대요. 그러면 해외 은행들이 우리나라 국세청한테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안 됐을 거고요. 또 하나, 국내에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원천징수를 누락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천징수가 누락된 아이들이 있다면 무조건 종소에 합산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이라 그래서 나는 공동사업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돈 같이 투자해서 사업하고 있어. 다만 나는 출자만 했고 실제 와가지고 운영하는 애는 다른 애가 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사업처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내가 분배받았어. 그랬다라고 할 때 그 분배받은 소득은 일단 이익을 나눠주니까 소득의 구분 자체는 배당으로 돼 있지만, 그게 뭐예요? 공동사업에서 얻은 사업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배당이라고 썼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득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종합소득에 합산하기로 했죠.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로 들어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독특한 게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뭐예요? 원천징수한 걸로 끝내줄게. 왜 그렇게 끝낸다 그랬어요? 첫 번째, 비실명 교문소득은요, 원천징수를 무지막지 하기로 했죠. 얼마 하기로 했어요? 45% 하되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90%를 원천징수할게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이미 원천징수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굳이 종소에 합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너는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직장공제에 초과반환금은 우리 군인공제 같은 데서 나중에 받는 반환금 이런 거는 세금을 조금만 떼줄게.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세금 조금만 떼고 끝내줄게요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디귿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법인 아닌 단체 우리 항상 뭐 가지고 했어요? 자, 마을회 가지고 했었어요. 자, 마을회에서 그 마을회 명의로 소득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때요? 자, 이 마을회라는 게 개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소득세도 아니고, 마을회가 만약에 법인으로 등기를 했다면 법인세를 낼 텐데 법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 법인 형태로 등록된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마을회라는 거에 소득이 생겼을 때 약간 애매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소득을 구성원들한테 분배했으면 그 분배받은 개인들이 소득세를 내는 거고, 이 소득을 분배하지 않는다면 마을회 전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봐서 세금을 과세할게요 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금융기관으로 맡은 이자 받고 배당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얘가 뭐 무슨 다른 소득이 있겠니? 라고 해서 원천징수로 끝내줄게요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규정이고, 자, 여기 있는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모든 애들은 조건부라고 해서 이제 뭐 따지는 거예요? 우리 2천만 원을 따지겠다. 자, 근데 그 2천만 원을 따질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만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종합과세 그 두 가지 금액을 합한 게 2천만 원이 넘어갔대요. 그러면 전부 다 종합과세를 하겠지만 이 두 가지 금액을 합한 게 우리 조금 전에 봤던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자,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금을 끝낼 수가 있는데, 다만 그거는 조건부인 애들만 할 수가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 즉 아직까지 원천징수가 한 번도 안 냈던 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과세를 해야겠다. 그래야 세금을 과세하는 게 되니까요. 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 금융소득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 두 가지만 한번 보고 가면요.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 이런 문제도 한번 나오죠. 어떻게 나나 보니까, 자,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보세요. 그러면 4번인데 한번 풀 수 있나 보세요.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적용과 관계없이 그로스업이 적용됩니다. 이거 어때요? 어렵죠? 우리 그로스업이란 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금융소득 막 구한 다음에 어디에 대해서만? 2천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로스업 했죠. 왜요?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밖에 적용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로스업을 적용하기로 했었죠. 근데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이 틀린 거고요. 국외에서 받은 배당, 자, 이런 건 아직 원천징수 안 됐으니까 뭐로 가야 될까요? 무조건 종합과세 맞았겠죠? 비실명 금융소득, 자, 비실명은 뭐였어요?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얘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게 무조건 분리과세의 표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 자, 그때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죠? 뭐로 가는 거예요? 원천징수세율까지만 받기로 했으니까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저런 표현들을 풀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요즘에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게 얘예요. 핫한 애가. 자, 근데 아주 어렵냐? 어렵진 않아요. 한번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주권상장법인에서 현금 배당 받았대요. 자, 일반적인 배당이니까 배당은 D라고 쓸게요. 자, 배당을 1,000만 원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자, 또 봤더니 비상장법인 배당이 또 있대요. 자, 배당 2번이 있는데 1,000만 원이 있고요. 은행에 이자가 있대요. 자, 은행은 인터레스트니까 I라고 쓸게요. 이자는 I라고 써서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또 있고요. 비실명이 있대요. 자, 비실명 얘네는 우리 종합소득 합산 여부 따질 때 하지 말자. 왜요?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했을 거야. 무조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났기 때문에 종합소득의 합산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융소득이 총 2,500이야. 2,500? 그러면 금융소득이 있었을 때는 금융소득을 종소에 합산할 때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로스업을 더해서 가잖아요. 배당에 대해서. 자, 이 배당에 대해서는 그로스업을 더해서 가야 될 텐데, 자,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서 그로스업 하느냐? 아니었죠. 2천만 원까지는 그로스업을 하지 않고 2천만 원을 초과한 500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을 할 텐데, 자, 이 2천만 원의 구성을 뭐부터 가요? 이자부터 가고 나머지 1,500이란 걸 배당해서 가다 보니까 그로스업 할 금액은 이제 500만 남는 거고, 500에 대해서 그로스업 하면 얼마요? 11%를 가니까 0.55죠. 근데 여기서 하는 거는 금융소득 금액,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 금액이니까, 자, 원래는 금융소득이 2,500만 원밖에 없었지만 그로스업이 얼마가 더해지나요? 55만 원이 더해지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2,550만 원, 55만 원이에요 라고 계산한다는 게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뭐만 하면 돼요? 금융소득 쫙 써놓고요. 2천만 원까지는 그로스업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뽑아내면 돼요.
자, 그럼 2천만 원 초과한 금액 쪽에서 이 배당 쪽에서 얼마가 나올 수 있느냐? 배당에서 지금 500만 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500만 원 나온 거에 11%만 추가적으로 얹혀지면 돼서 2,500에다가 그로스업한 금액, 이 금액만 더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은 구할 수 있다. 자, 이 문제 포기하지 말고 꼭 한번 이렇게 풀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우리 사업소득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뭐냐면 처음에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할 겁니까? 라고 할 때, 대표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할 겁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급여, 대표자에 대한 퇴직급여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있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송금불산입해야 된다. 자, 출자자의 자금 인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소득세는 내 돈 그냥 내가 빼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재고자산 자가소비, 자, 우리 회사에 있던 걸, 사무실에 있던 걸 집에 가져간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총수익금액 산입할게요. 근데 뭐 얘는 시험에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죠. 자, 시험에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처음에 있는 인건비, 자, 그 다음에 출자자가 자금 인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자 배당, 유용자산 처분 손익이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자하고 배당은 어때요? 우리 법인세에서는 이자나 배당 받으면 이거는 것들이 전부 다 각사소라는 거에 하나에 합쳐져서 각사겠지만 소득세에서는 이자는 이자로, 배당은 배당으로, 사업은요, 사업해서 나온 것만 사업소득에 들어가니까 이 이자나 배당이 사업소득 수익금액에 포함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거고요. 또 하나, 유가증권이나 유형자산 처분손익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에서는 각사소에 들어가겠지만 사업소득에서는요, 유가증권 판 거는 우리 뭐예요? 유가증권은 양도소득이죠. 유형자산 판 거는 뭐예요? 아, 토지하고 건물 판 것까지는 또 양도소득으로 가요. 그런데 아닌 게 있었어요. 뭐예요?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기구, 비품. 자, 이런 애들을 처분한 게 우리 소득세에서 따로 양도소득세 같은 걸로 과세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얘네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사업소득에라도 포함해서 과세할까라고 했더니 세법에서는요, 복식부기 의무자인 애들은 이런 애들을 그러면 양도소득에 과세 안 됐으면 사업소득에라도 과세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 간편장부를 쓰는 애들은 과세 제외해 줄게 라고 하고 있어서, 자, 이 포인트가 시험에서 시험을 맞추느냐 틀리느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봐보면 이런 건데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기순이익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조정할 금액만 조정하면 되는데, 처음에 본인에 대한 급여는 인정하지 않죠. 더하고요. 배당금 수익은 우리 사업소득에서는 차감을 해줘야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여기가 제일 중요했어요.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있다면 이걸 사업소득에 포함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얘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봤더니 복식부기야. 자, 복식부기는 어때요? 포함해야죠. 그러면 조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이 지금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유형자산 처분한 이익, 저기 있는 기계장치 같은 거 처분한 이익도 복식부기 의무자는 포함하라는 거야. 사업소득에. 근데 지금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따로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정이 없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 중에 벌과금이 있으면 얘는 다시 송금불산입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사업소득을 구하면서 봤더니 2월 결손금이 있대요. 자, 2월 결손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다 하지 말고 7천만 원만큼 다시 차감해 주게 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해 보시면 3억 7,70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 기계장치 처분이 계산하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근로소득 금액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전형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이런 거는 계산할 수 있어야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월급여가 200이에요. 그럼 1년 동안 받았으면 2,400 받으셨네요. 상여가 500% 받으셨대요. 자, 그러면 1,000만 원 받으셨고요. 보육수당을 받으셨대요. 자, 이 월급여에 자녀 보육수당이나 중식대가 빠져 있으니까 자, 급여하고 별도로 보육수당을 더 받았어. 그래서 봤더니 얼마 받았대요? 월 15만 원. 얼마까지 비과세요? 지금은 10만 원까지 비과세. 그러면 60만 원 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될 거고, 중식대를 받았대요. 월 10만 원.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밥을 제공받고 있어. 그러면 중식대는 전부 다 과세죠. 얼마가 되겠어요? 120만 원. 연합철수당을 200을 받았대요. 그랬으면 자, 이 사람의 총급여,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 자, 저 금액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계산을 해봤더니 이 금액이 3,780이 나와요.
총급여가 3,780이 나오면 자 여기 밑에 보니까 총급여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더니 3,780이면 여기다 넣으면 되죠. 750에다가 1,500만 원 초과금액의 15% 저금액을 계산하면 10.92, 1,092만 원이 나와. 그래서 그 두 금액을 계산하고 나면 2,688만 원 그게 정답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연금 우리 이론형 문제로 많이 나오죠. 이론형으로. 그래서 연금의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연금은 크게 두 가지죠. 공적과 사적. 즉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과 사적.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인데 사적 연금은 우리가 아는 연금저축이 있고 또 하나 퇴직금 계좌, 그 IRP 계좌 같은 퇴직금 계좌에다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불입하는 금액 그런 것도 전부 다 우리 사적 연금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과세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공적연금에 불입한 거, 자 국민연금 납입한 거 우리 뭐가 가요? 소득공제로 가. 비용으로 빼준다. 하지만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다가 우리가 불입한 금액들이 있으면 얘네는 뭐로 가기로 했어요? 네, 일정 범위 내에서 뭐 600만 원, 900만 원 해서 한도를 계산한 다음에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더라. 자 그럼 이렇게 불입했던 연금을 받았어요. 수령했는데 연금으로 수령했어요. 그럼 당연히 연금소득일 거고 자 얘를 연금으로 안 받고 한 번에 쾅 연금에 수령했어요. 그때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이 둘은 퇴직소득으로 간다고 그랬죠. 왜요? 연금은 일단 퇴직금은 원래 퇴직금이었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이겠지만 이걸 한 방에 받으면요. 원래 뭐였어요? 퇴직소득이니까 퇴직소득 가는 거고 공적연금도 퇴직소득으로 가야 세금이 적을 거야. 퇴직소득으로 가요. 그래서 퇴직소득으로 봐서 세금 과세한다. 그리고 이 나머지들에 대해서 일시불로 받으면 연금에 수령하게 되면 그때는 기타 소득이라는 걸로 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연금은 과세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과세하느냐? 공적연금은 우리 급여하듯이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충 뗀 다음에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더라. 이연퇴직소득은 뭐냐? 우리 퇴직금 받았던 거를 계좌에 넣어놨다가 연금으로 받는 게 이연퇴직소득이죠. 자, 그때는 세금을 얼마를 뗀대요? 연금 외에 수령할 거에 70%나 60% 수령 연차에 따라 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잖아요. 원래 퇴직금이라는 거를 일시불로 받으면 우리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걸 연금의 수령으로 안 받고요. 연금 수령했다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받았다라고 하면 세금을 조금 더 깎아줘야죠. 연금을 우리가 장려하고 싶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연금 외에 수령했을 때의 70%나 60%만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항상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때보다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때 더 세부담이 적게 해줄게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정산하고 그게 아니라 무조건 분리과세요. 그만큼 되고 끝내줄게. 마지막으로 연금저축하고 운용수익을 받으면 만약에 혹시 의료 목적이나 천재지병으로 부득이한 사료 인출했을 때는 무조건 분리과세 세금 조금만 띄고 종합소득 합산하지 않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에서 5% 원천징수한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종소에 합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지만 다만 그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연금저축과 운용수익 받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1,200 이하라고 하면 그때는 나는 종합소득에 합산할게요 해도 되고요. 나는 원천징수한 걸로 세금 끝낼게요 라는 걸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나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금이더라. 자, 그럼 연금에 대해서 우리 나오는 문제 한번 봐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연금 저축을 불입하면 뭐예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하는 대신에 수령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죠. 맞고요. 자, 연금소득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고요?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한 금액이 얼마요?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세 이연됐던 퇴직소득 금액, 자, 걔를 뭐 했대요? 연금 외 수령했대요.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원래 얘는 퇴직금이었으니까 퇴직소득으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따르는 유족연금을 과세하느냐? 자, 유족연금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 기타 소득 한번 봐보면 이런 거예요. 기타 소득 보니까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자, 이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 기타 소득이고요. 필요경비 몇 %요? 60% 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맞고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소화골통품, 이거는 비과세한다 그랬죠. 그래서 과세되지 않아요. 자, 로또 당첨됐어요.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들 그거 뭐 한다 그랬어요? 무조건 분리과세. 자, 원천징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에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맞아요. 하지만 기타 소득의 기준금액은 얼마요?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무조건 분리과세 된다? 아니죠. 뭐냐? 선택에 따라서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하거나 그걸 납세 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소득세법상 결손금은 최근에 나오는 문제가 지문이 좀 몇 개가 있어서 그것만 좀 찍고 가려고 하는데요. 1번은 쉬웠을 거예요. 자, 사업소득의 결손금 어디서 해요? 근연기 2배 이 순서죠. 자,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근연기 2배가 아니라 2배가 앞으로 왔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 낸 거고. 두 번째는 자, 이 표현이 우리 재경사 책에는 안 나오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뭐래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자, 3번부터 볼까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 있으면 다른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요. 부동산 임대소득에 발생한 소득하고만 상계해요. 다른 소득이랑 상계를 못하고. 그래서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아니죠. 다만 부동산 임대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있잖아요. 그건 다른 소득이랑 통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한 거는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자,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요, 다른 소득이랑 통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였다. 자, 이 부분이 학습하지 않은 거라서 힘드셨을 거고, 결손금 몇 년까지 가나요? 15년. 다만 20년 이전에 발생한 거는 10년 이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연말정산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우리 보험료 공제할 때요. 보험료는 연령과 소득 요건을 둘 다 충족하는 사람한테 지출한 것만 이제 내 부양가족인데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전부 다 충족해서 내가 기본공제 받는 그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걔네들한테 지출한 것만 인정이 되고, 자, 보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자, 이런 데 들어간 것들은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다루는 건 주로 뭐였어요? 네, 보장성 보험. 자, 얘네들은 세액공제를 주죠. 자, 세액공제란 거는 내가 보험 불입한 걸 전부 다 공제 대상으로 보느냐? 자, 불입을 했어도 일정 한도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얼마까지요? 100만 원까지 한도인데 그걸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 보장성 보험하고 장애인 전용으로 나눠서 장애인 전용도 100만 원. 일반도 100만 원까지 가고, 자, 그러면 이거에 몇 %까지 공제를 해줍니까? 라고 하면 장애인 전용은 15%, 일반은 12%로 가는 게 보장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으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보험을 불었는데 그중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뽑고 거기에 몇 % 곱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보니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나왔어요. 자, 얘네는 뭐였어요? 얘네는 소득공제니까 세액공제는 아니겠죠. 날리고요. 자동차 보험료 나왔어요. 뭐요? 보장성 보험 가능하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죠.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저축성 보험 어때요? 네, 저축성 보험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러면 120만 원, 150만 원 넣었을 때 다 되나요? 아니요. 한도가 100만 원까지고요. 자, 여기에 몇 % 가나요? 일반은 12% 가고요. 장애인 전용은 15% 가니까 자, 여기에서 12만 원, 여기에서 15만 원 하면은 27만 원이 정답이 돼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 보장성 보험에서 문제 나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육비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교육비는 개념을 좀 잡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교육비 공제는요. 연령은 안 보지만 소득을 볼게요. 이 용어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애가요 22살인데 내가 지금 학비를 대주고 있어요.
자, 대학생인데 22살인데 내가 지금 돈 주고 있어요. 걔 아직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은 볼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소득이 있다면 내가 내줄 이유가 없죠. 나한테 공제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 요건은 보겠지만 연령, 자, 20살이 넘었다라고 해서 내가 교육비 공제 안 해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령은 안 볼게. 다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육비 공제를 내가 받을 수 없다. 걔가 소득이 있으니까 그것만 따진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 교육기관이라는 게 주로 뭐였어요? 어린이집 갔다가 유치원 갔다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대학원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쓴 교육비를 공제를 해주는데 다만 중요한 키포인트 뭔가요?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다. 꼭 기억해야 되죠. 또 하나, 학원은 누구만 가능하다? 취약전 아동. 초등학교 취약전 아동만 학원비를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 보면 이런 게 나왔어요.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자, 이것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대학생은요 900까지 되고요. 대학교 이전,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연간 300만 원까지 하되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본인은 한도 없이 인정이 되는 게 교육비 공제고, 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몇 퍼센트요? 1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교육비 세액 공제더라. 자, 그러면 이 교육비 문제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어떻게 됐을 거냐? 이렇게 거르는 거예요. 첫 번째, 소득 요건은 본다고 했어요. 연령은 안 보지만 소득은 보기 때문에 혹시나 내 부양가족 중에 소득이 100만 원 이상 있는 친구가 있나 봤더니, 자, 소득이 없고요. 얘가 차남이 소득이 있네요. 얘는 공제를 못 받는 거야. 자, 정기예금이자 50만 원 소득 금액 없음. 그럼 나머지는 다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소득 요건으로 한번 쭉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로 가요. 자, 교육비로 가서 뭘 보느냐? 대학원 누구만 돼요? 본인만. 누가 냈대요? 장남. 그러면 날라가요. 고등학교 학비 될 것 같고요. 학원비 어때요? 취약전 아동인데 얘가 몇 살이에요? 15살? 안 돼요. 자, 그러면 공제 대상 교육비 뭐만 남아요? 얘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풀 수 있다. 첫 번째 소득 금액 가지고 한번 가르고요.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하나씩 봐서 풀어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게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 양도세로 넘어가세요. 우리 양도세는 어떻느냐?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몇 개입니까? 이 문제 정말 자주 나오죠. 양도세에서 문제 낸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볼 텐데, 안타까운 게 이 문제는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정확하게 맞춰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잘 보면 토지의 현물 출자, 자, 현물 출자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죠. 양도세, 양도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매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매만 있는 게. 그래서 교환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라고 하고, 현물 출자하는 것도 과세 대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래가 있다고 하면 전부 다 과세 대상이더라. 임대하던 점포의 양도 당연히 과세 대상이고, 비상장 주식 양도세 냈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건 거의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니은하고 리은은 왜 안 되느냐? 건물의 무상 이전은 증여세의 대상이겠죠. 상대방한테. 또 하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4개가 되더라. 자, 원천징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중요한 주제 중에, 자, 한번 봐보면 이래요. 원천징수는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관계가 없나요? 아니야. 법인은 원천징수를 많이 하지 않지만 개인은 이자는 얼마, 배당은 얼마, 사업소득도 일정 부분 하고 근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했기 때문에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원천징수는 완전히 달라지죠. 국외에서 지급하는 소득, 자, 원천징수 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세금 안 낼까봐 하는 거야. 근데 어디서 준대? 해외에서 준대요. 자, 해외에서 소득 받는 애는 세금 어디다 내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줘요. 그럼 걔는 중국에다가 세금 내래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원천징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2번, 이 표현 정말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하면 어떤 경우에도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예납적이냐 완납적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원천징수하면 그걸 언제까지 내나요? 다음 달 25일인가요? 아니,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되니까 틀린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일 거예요. 자, 이제 부가세로 가서요.
자, 부가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얘도 전형적인 건데, 부담하는 애와 납부하는 애가 같나요? 다르죠. 그래서 간접세라고 하고요. 맞고요. 2번. 2번에 있는 지문이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인데 부가세 납세 의무자 누가 내나요? 라고 했더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기만 하면 내다 보니까 혹시나 국가나 지자체가 재화나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성 있게 공급한다고 하면 얘네들도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는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중요한 게요. 각 단계별로 과세했었죠. 그래서 얘를 다단계 과세 방법을 따릅니다. 이 표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원칙자별로 사업자별로 과세합니다. 어때요? 딱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틀렸어요. 어디가요? 사업자별로예요? 아니면 사업장별로 과세하죠. 그래서 저거 가지고서 보다 보면 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냥 쓱 하고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저런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부가세 과세 대상. 자, 이것도 전형적인 문제인데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적 가치 있는 것들. 하지만 이런 거 배웠었나요? 주식 과세 대상에 포함해요? 아니야. 주식은 거래 대상이 아니니까 소비의 대상이 아니니까 과세 대상이 아닌데 주식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했대요. 자, 재화를 수입했으면 사업자인 경우만 과세하나요? 사업자랑 상관없이 비사업자일 때도 과세가 우리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자, 용역에 무상 공급 과세하나요? 과세하지 않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고요.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줬을 때만 예외적으로 과세하고요. 자, 우리 건설업은 항상 뭐로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다 라고 기억하자고 했었어요. 자, 다음에 34번 보면 공급식입니다. 자, 부가세에서 공급식이 중요하죠. 조건부나 기한부 판매일 때 우리 공급식이 언제라고 본대요?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는 때 맞나요? 아니죠.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됐을 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잘못됐어요. 두 개 과세 기간에 걸쳐서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했다. 자, 부동산 우리 2년 임대하고 대가를 한 번에 팡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받은 금액을 하느냐? 아니죠. 그 예정 신고 기간이나 과세 기간 그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봐서 우리 3개월 단위로 쪼개서 부가세라는 거는 과세하기로 했다. 돈은 한 번에 받았어도 부가세는 쪼개서 한다. 그런 거고요. 자, 이거는 중요하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자, 그 공급 시기 언제예요? 선적이래요? 아니야. 내국 신용장은 국내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화에 인도일로 가는 게 우리가 맞는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마지막에 4번이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4번이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위탁 판매했대요. 자, 이것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언제가 공급 시기예요? 수탁자가 공급한 시기. 위탁자가 아니라 이것 좀 맡아서 팔아주세요. 그걸 맡은 사람 뭐라고 불러요? 수탁자. 그래서 수탁자가 공급한 시기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위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누구예요? 수탁자 기준으로 가는 거다. 이런 말장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얘를 요즘 시험은 이렇게 단어 하나씩만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니까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요. 이건 너무 쉽죠? 영세우라고 면세 구분하는 거 이런 문제도 한 번씩 나와요. 이것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요. 자, 36번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부가세의 전형적인 문제.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느냐 제외하느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매출의 누리 안 하죠. 대손금 어때요? 자, 대손금을 과표에서 빼요? 아니야. 대손금은 대손세액공제라고 따로 빼지 과표에서는 빼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감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포함되는 거야. 이해되죠? 다음에 판매장려금이요. 자, 내가 판매장려금을 줬어요. 줬다고 해서 과표에서 빼나요? 아니야. 판매장려금은 판촉비야. 그러니까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판촉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그래서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포함되는 거예요. 차감을 안 하니까.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이자 이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도달도 안 했는데 파손됐대요. 그럼 상대방한테 재화용역 공급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애들이니까 기억, 그 다음에 리을, 미음 해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예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도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특수관계인일 경우와 특수관계인 이외일 경우로 나눠서 특관자는 무조건 뭐로 가야 돼요? 우리 시가로 갈게요. 그래서 1,000만 원 가고요. 특수관계인 이외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판매한 금액으로 다는데 항상 우리 문장에다 뭐 줬어요? 매출애누리, 매출할인이 어떻게 됐대요? 이미 차감된 금액이래. 자, 5,000만 원인데 매출애누리, 매출할인이 지금 차감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애누리나 매출할인을 차감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죠. 제외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5,000만 원이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5,000만 원이. 다음에 재화의 공급과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내가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도 안 했는데 돈을 받았어. 그럼 뭐예요? 부가세 과세 안 하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만 부가세를 과세하는데 재화의 공급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고요. 외상매출급 지급지원으로 받은 연체이자, 이거는 과세예요? 안 하죠. 이거는 그냥 금융이자잖아요. 금융이자. 그러니까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되는 금액 골라보세요. 그러면 여기 1,000만 원하고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38번에 공제받는 매입세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되게 쉬운 문제예요. 봐보세요. 기계장치 가능해요? 가능해요. 업무무관자산 되나요? 안 돼요. 원재료 돼요? 돼요. 죄송해요. 부재료 돼요? 돼요.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됐대요. 그럼 돼요?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세금계산서 때문에. 접대비 돼요? 안 돼요. 그럼 공제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1,000만 원, 500만 원 하니까 1,500만 원. 되게 쉬운 문제요.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다음에 39번 세금계산서요. 자, 세금계산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대요. 그러면 정당한 세금계산서 인정되지 않는다. 어때요? 당연하지.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간이가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까? 예, 지금은 그래요. 옛날에는 간이가세자는 절대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문장이었지만 간이가세자의 기준이 4,800에서 8,000으로 바뀌면서부터는 간이가세자도 무조건 세금계산서 교부하되 원칙적으로 하되 다만 직전과세 연도에 4,800이 안 되는 애들만 영수증하세요.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죠. 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 착오나 오류가 있었으면 뭐 해야 돼요? 네, 수정해서 발행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요. 모든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나요? 자, 이 표현이 아닌데, 자,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해외랑 거래하는 거니까 해외 애한테 우리가 세금계산서 줘봤자 매출자하고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다가 신고해 줘야 세금계산서의 의미가 있는 건데 수출거래는 일반적으로 그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요. 안 하는데 다만 영세율 중에서 국내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한 게 있었다. 그게 뭐예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주와 임가공유료. 자, 그런 것들은 국내 거래지만 영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세금계산서는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영세율 적용 거래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되는 건 아닌 거죠.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봐서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간이과세 문제예요. 자, 간이과세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거 힘들다. 너희는 규모 영세에서 힘드니까 매출액에다가 그냥 일정 비율을 곱해서 그 부가율이란 걸 곱해서 너의 부가가치로 보고 그 부가가치의 10%만 과세하고 끝내줄게 라고 하는 게 간이과세 제도라서 납세 편의와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매출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세할게 라고 하는 게 부가세의 정의라는 거죠. 자, 간이과세자가 대손세액 공제가 됩니까? 자, 대손세액 공제는 뭐예요? 우리 매출세액, 매입세액 하면서 그 매출세액을 내가 돈도 못 받았는데 납부했던 게 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못 받게 돼서 받는 게 대손수익공제야. 근데 간이가세자는 지금 매출세액, 매입세액 한다 그랬어?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가세자는 이게 적용이 아니에요. 또 하나, 간이가세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니야.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이 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종에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업종들, 간이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다. 또 하나, 간이가세자는 간이가세를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일반가세자가 될 수 있어요. 나 간이 안 할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간이가세에 대한 문제여서,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했던 그 특강의 내용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하는데, 그 도움이 되려면 제 생각은 이래요. 첫 시간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이란 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서 내가 공부하는 범위를 점점 늘려가면 절대 시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란 거는 시험이 가까울수록 공부하는 범위를 점점 줄여가는 핵심적인 내용만 따로 발췌해서 그 내용만 보고 들어가는 게 돼야지, 시험 보기 전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고 해서 내가 과거에 안 봤던 건데 새롭게 막 안 봤던 거 보다 보면, 그렇게 하면 시험은 정말 길어져요. 준비하는 기간이. 그래서 시험은 핵심적인 내용,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그 내용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서 그 문제만 정확하게 풀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점수는 얼마든지 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빠른 시간 안에 시험을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육 2시간 동안 듣느라고, 오후 늦은 시간인데 와서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그때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거 최대한 다 발휘해서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